오늘은 시어머니의 제사가 있는 날이에요. 명절에 차례는 안 지내도 1년에 딱 2번, 시아버지 제사와 시어머니 제사는 제 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힘들게 준비하지 말고 납골당에 가서 찾아뵙는 걸로 대신하자고 했지만 제 마음이 쉽게 허락하질 않네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5년이나 흘렀어요. 아직도 저 방문을 열고 제 이름을 부르며 나오실 것만 같은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살아계실 때 평생을 고생 다 했다고 이젠 좀 편하게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시부모님의 제사는 그분들을 추억하는 저만의 방식이에요. 솔직히 평소에는 사는 게 바빠서 다른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면 오롯이 두 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사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의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형과 남동생이요. 오늘도 여전히 두 분만 오셨네요. 저에게도 형님과 동서가 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을 못 본 지 5년도 더 넘었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못 봤거든요.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고생했단 말을 건넸습니다. 재수씨, 매년 고생 많네요. 혼자서 미안합니다. 제가 재수씨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제사인데요. 우리끼리 하는 게 나아요. 뼈가 있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남편을 도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를 보던 서방님도 형들 옆에서 이것저것 챙기면서 제사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제사는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형제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대충 정리를 끝내고 나오니 남편이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옛날엔 우리들 참 좋았던 기억이 많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네. 혹시 아주버님이랑 서방님한테 대면대면한 거 나 때문이야? 그런 거면 정말 괜찮은데 부모님 다 떠나고 형제들밖에 없잖아. 없긴 왜 없어. 나한텐 당신이랑 윤서가 있는데 그냥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네. 당신 보기 미안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그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었나 봐.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은 울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은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나 봅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크게 다르잖아요. 그날의 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거든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세상을 떠난 우리 시어머니. 저기 하늘에선 그 아픔들 전부 다 잊으셨을까요? 잊고 싶어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날의 일들이 물밀듯이 떠오르네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다니던 병원 앞의 식당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개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직원들과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곤 했는데 남편이 일하던 식당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 식당은 중식당이었는데 원장님이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2번은 그곳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몇 개월을 꼬박 보다 보니 남편과도 안면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심한 감기에 걸려 중간에 조퇴를 하고 병원에 온 적이 있었어요. 식당 유니폼을 입은 모습만 보다가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사람이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진료를 받고 진료비 계산을 하고는 지갑을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서둘러 뒤따라 나갔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맡길까도 생각했는데 아직 진료 중이었고 다녀오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지갑이 없어진 걸 알면 찾으러 오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남편은 지갑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무슨 오지랖이 발동했는지 그냥 두면 알아서 찾으러 올 텐데 결국 저는 퇴근길에 지갑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침 저녁 시간이기도 했고 음식 냄새를 맡으니 배가 고파져서 저도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손님들이 많이 빠져서 가게 안은 제법 한산했어요. 제가 계산을 하려고 일어나니 테이블을 채우던 남편이 카운터로 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바로 일해도 돼요? 어제 약 먹고 바로 푹 잤더니 괜찮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뭐 까먹은 건 없어요?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해하는 남편에게 지갑을 건넸더니 남편의 눈이 한껏 커졌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지갑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갑도 없이 어떻게 출근하셨어요? 집이 가까워서 걸어 다니는데 지갑을 꺼낼 일이 없어서 몰랐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들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고마우면 밥 사주시면 안 돼요? 맛있는 걸로요. 밥을 사달라는 저의 말에 잠시 멈칫하던 남편이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찌나 얼굴이 빨개지던지 그 모습 때문에 남편에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며칠 뒤 밖에서 밥을 먹은 것을 계기로 부쩍 가까워진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중식당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도 배우고 장사도 배우고 있었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삼형제 중 둘째였던 남편은 저에게 형제들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남편은 형과 동생이 둘 다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를 나왔다며 참 자랑스러워했었어요. 특히 의사인 형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고 집안의 자랑이라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형제들의 잘난 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라면서 서로 진로가 달라 살짝 서먹해지긴 했지만 형제들에 대한 남편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형제가 없는 저는 부럽기도 했어요. 남편과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형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무렵 동생도 대기업에 취업해서 집안에 겹경사가 났다고 무척 행복했었죠. 형은 결혼 후 따로 분가를 했고 남동생도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해 부모님 집에 남편만 남게 되었어요.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늘 남편의 몫이었어요. 바쁜 형제들을 대신해 남편이 부모님의 대소사를 전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 씨, 혼자서 부모님 챙기는 거 안 힘들어?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다 혼자 하고 형제들이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원래 하던 거라 괜찮아. 부모님도 날 편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내가 해야 안심되고 그래서 나도 이게 편해. 자식이 자기 부모 챙기겠다는데 제가 더 뭐라고 할 순 없어서 그냥 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2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만난 시부모님은 온화한 느낌이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자식들 키워낸 전형적인 부모님 세대의 모습이었죠. 두 분은 가진 게 없어서 해줄 게 없다며 무척 미안해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남편에게 미리 들어서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형이 공부하느라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 결혼할 때 큰아들이라고 시골에 있던 작은 땅도 팔아서 이젠 아무것도 없다고요.
땅 팔고 본인과 동생에겐 1,000만 원씩 주신 게 다라고 우리끼리 작게라도 시작하자고 했었거든요. 결국 우린 각자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집에서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아주버님과 형님을 본 것은 정말 손에 꼽았어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형님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자주 만날 수 없으니 당연히 친해질 수도 없었어요. 두 분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에 나에 만날 수 없었고 그나마 명절에만 잠깐 만나서 밥 먹는 정도였어요. 김장날에도 형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둑하게 봉투를 보내왔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못 가는 대신 저랑 시어머니 따뜻한 겨울 코트라도 한 벌씩 사라면서요. 형님은 그걸로 며느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주버님이랑 형님 말이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들만 이래? 아, 진짜 남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형 이번에 처가에서 돈 많이 받아 병원 개원했잖아. 그래서 형수한테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그래도 형이 미안하다고 연락 많이 해줬어. 아,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난 우리 도련님이 결혼 잘했으면 좋겠어. 동서 들어오면 진짜 잘해줄 거야.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알아요. 아주버님이 부자인 처가덕을 봤으니 아무래도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도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도련님이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마음 터놓을 동서가 생기길 바랬어요. 제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도련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기도는 반만 이뤄진 셈이었어요. 동서는 제가 아닌 형님과 절친이 되었거든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도련님에게 자신의 회사 후배를 소개해 준 거였더라고요. 형님 보란 듯이 동서랑 똘똘 뭉쳐서 지내고 싶었는데 외톨인 저였어요. 동서가 들어오고 묘하게 기분 나쁜 일들이 이어졌어요. 동서는 저랑 있을 때는 입을 꼭 닫고 일만 하다가 형님이 뒤늦게 도착하면 쪼르르 달려나가 맞이했어요. 둘은 늘 제가 알 수 없는 회사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었죠. 바보가 아닌 이상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자신들과 전문대를 나와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저를 비교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까내렸을까요? 제 자격지심이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매번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아신다면 아무도 저에게 착각이라는 말은 못할 거예요. 동서, 다음 달에 김장 있는 거 알지? 어머님이 이번엔 양을 더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꼭 와줘. 형님이야 바쁘실 테고. 아, 저 그날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요. 어? 아직 날짜는 안 정했는데? 워크숍이 언젠데? 아, 그게 다음 달에 주말 내내 워크숍이야. 우리 막내 동서가 회사에서 워낙 인정을 받아서 다 참석해야 하거든. 아, 대기업은 할 게 참 많아. 아, 동서는 모르려나? 동네 병원에서 하는 일이랑은 수준이 달라서. 동서가 좀 이해해줘?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깔보던 형님의 그 눈빛. 옆에서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동서. 그날부터 저도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요. 그저 남편 형제 아내들로 대하기로 했어요. 대충 이런 분위기를 알 텐데 가정의 평화 때문인지 아무 말 없는 아주버님과 서방님도 미웠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꼭 참고 저도 형님과 동서를 무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한 후 더 왕래가 없는 두 자식들 몫까지 저와 남편이 더 열심히 채웠어요.
시부모님들이 내색하지 않아도 남편과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꺼내면 시부모님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더 살뜰히 두 분을 챙겼어요. 제가 딸을 낳은 뒤로 우리 부부는 시댁에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저를 위해서 시어머니는 제 산후조리까지 도맡아 해주셨어요. 그때 어찌나 잘해주셨는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아이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잠시 일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 같이 나와서 시댁에 가고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도 처음이고 키우는 것도 처음인 초보엄마를 대신해서 아들 셋을 키워낸 시어머니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는 무사히 두 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슬슬 일을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까진 시어머니가 돌봐주시기로 하셔서 저도 마음 편하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몇 군데 이력서를 냈더니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기쁜 마음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시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시아버지가 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을 잃은 아이 같은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조퇴를 하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님은 별일도 아닌데 소란이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과 서방님도 그날 밤 늦게 시댁으로 왔습니다. 형님과 동서는 야근이라며 역시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아주버님은 자신의 부모님을 진정시키곤 여기저기 전화를 하셨어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의사가 있으니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구나. 참 안심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의사들이 괜찮다는 말을 하니 내심 안심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아주버님의 노력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술을 했을 때도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을 온 것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어요. 병원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셨거든요. 서방님도 출장 스케줄과 맞물려서 2번밖에 오지 못했고요. 잘난 형님과 동서는 퇴근 후 함께 들러서 아주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는 저에게 고생이 많다며 봉투를 건넸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요. 시부모님 앞에선 바빠서 죄인인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참 가증스러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적당히 대꾸하고 넘어갔습니다. 수술 후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병간호는 시어머니가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와 남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어머니가 버거워 보였거든요. 원래도 연약한 체질이었는데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몇 년은 훌쩍 나이 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윤서 아빠, 나 어차피 일 쉬는 거 몇 년만 더 쉬어도 될까? 일 쉬고 아버님 병간호를 내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 요즘 부쩍 힘들어 보이시고 일주일에 한 번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어머니한텐 쉬운 일 아닐 거야. 사실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집에서도 이것저것 챙겨드려야 할 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혼자 하시게 해.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는데. 나야 너무 고맙지만
당신이 힘들까봐 그러지. 나도 일하느라 당신을 많이 도와줄 수도 없을 텐데. 그러지 말고 간병인 쓰는 게 어때?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당신은 미안해하지 마. 나 윤서 낳고 두 분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 받은 게 있으니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아버님 항암 끝내고 다 나으실 때까지 내가 힘내볼게. 제가 병간호를 돕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본인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괜히 저까지 고생할 필요 없다고요. 며칠 동안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제 결정을 받아들이셨고 우리 세 식구는 시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상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항암치료 동행과 집안일, 그리고 매주 식단을 짜서 요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집에서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시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초반엔 자주 얼굴을 비추는가 싶더니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발길을 끊었어요. 시아버지의 수술 결과도 괜찮았고 우리 부부가 합가를 해서 안심한 것도 있었겠죠. 남편을 통해서 가끔 안부를 묻긴 했지만 사실상 다시 예전처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식의 도리를 하겠다는 거였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시아버지는 무척 괴로워하셨어요. 병을 극복하고 싶은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항상 피곤하셨고 조금만 부딪혀도 몸에 멍이 생겼어요. 시아버지는 살집이 있는 체질이었는데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마른 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구토 증상을 자주 보이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식사는 더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질 못해서 소량씩 여러 번 드실 수 있게 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번거롭게 그럴 것 없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드시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지금의 힘든 순간도 반드시 이겨내실 거라고 믿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2년, 완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암이 재발한 거죠. 재발이 흔한 암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시아버지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암이 재발한 뒤로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기적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렇게나 간절히 바라는데 반드시 우리 시아버지 병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버틸 수 있었고요. 전보다 더 힘든 날들이 이어졌지만 서로 격려하며 이 시기를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암이 전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도 못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하는 치료는 사실상 생존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개념이었습니다. 전이가 됐다는 걸 알고 난 뒤로 시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자식들이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일부러 더 씩씩한 척을 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항암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 힘들다고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언제 나오셨는지 식탁에 앉아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윤서의 미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진작 포기했을지도 모르지.
다 네 덕분이다. 에이, 가족끼리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세요.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니. 시어머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마 다른 자식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한테 티는 안 내셨지만 그동안 느낀 것들이 많으셨겠죠. 시어머니의 마음이 복잡해 보여서 저는 대충 모른 척을 하고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어쩐 일로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옆에서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시어머니가 웬일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며느리들까지 전부요. 평소에는 자식들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 분이라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시댁으로 왔습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 본론만 이야기할게. 이 집 말이다. 너희 아버지랑 나 세상 떠나면 둘째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다. 이 집주인은 윤서혜미가 맞아. 아들 셋에 며느리 셋, 자식이 6인데 여기선 누가 가장 우리를 챙겼다고 생각하니? 내가 가진 것 없고 해준 것 없어서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구나.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오해 없이 전달될 것 같아서 오라고 했다. 더 할 말 없고 들을 말 없으니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이만 돌아가거라.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에 다들 벙쪄서 뭐라 말을 못했어요. 단호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다들 엉겁결에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그때 형님과 동서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옆에 있는 저에게는 아주 잘 들렸지만요. 이깟 아파트 뭐가 싶다고 준다 안 준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안 받고 시집살이 안 할래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간병인 안 쓰고 나서서 설치더니 이거였어? 웃긴다 진짜. 분명 저 들으라고 한 소리겠죠. 당장이라도 따져먹고 싶었지만 아픈 시아버지 앞에서 그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조롱에 가까운 소리를 조용히 흘렸습니다. 모두 돌아간 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집 필요 없어요. 집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꼭 재산 때문에 2번 모신 것 같잖아요. 그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말고 넌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아까 들었던 형님과 동서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재생되면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놀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달래주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엔 상처가 가득했어요. 속마음을 말할 수 없어 억울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시아버지를 걱정해서 온다고 생각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를 토닥이며 누구보다 고생한 거 알고 있다고, 이건 저에게 주는 선물이니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발언 이후 아주버님 가족과 서방님 가족은 왕래가 더 뜸해졌어요. 사실상 부모님을 저에게 맡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요즘 상태가 안 좋으니 형제들한테 연락해서 자주 뵈러 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안 그래도 나도 몇 번 얘기했지. 근데 엄마가 자식들 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한 게 영 섭섭했나 봐. 자기들은 매달 생활비 드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느라 바쁜 건데 못난 자식 취급한다고. 와, 그건 다 건수 잡은 거잖아. 그 핑계로 다 안 오겠단 거네. 당신이 이해해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상대할 힘도 없었어요. 시부모님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전입 판정을 받고 2년 가까이 큰 문제 없이 지내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순간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한번 나빠지니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안 좋게 흘러갔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하셨죠. 결국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어요. 집에서 돌보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병원에 들러 시아버지와 짧게라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도 다른 자식들은 2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는 다른 자식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시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보호자가 상주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정해진 시간에만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은 꼬박 시아버지 옆에 붙어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한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던 시어머니가 시간을 까먹고 부랴부랴 가기도 했고 아침에 나눈 이야기를 점심에 하면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요즘 너무 무리를 해서 힘드신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건망증은 그렇다 치고 부쩍 화를 많이 내시더군요. 평소엔 큰 소리 한번 안 내시는 분인데 사소한 것에도 짜증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제 딸에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치매에 걸렸던 저희 할머니가 딱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제발 이번만은 틀리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시어머니는 이미 중증 치매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픈 것으로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치매라니. 저와 남편은 밤마다 부모님 걱정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뒤로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로 심해졌어요. 가끔은 시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대한 사실도 잊으셨죠. 방에 없는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갑자기 저에게 내 남편 잡아먹었냐며 달려드시는 모습에 저도 몇 번이나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의 어머니는 늘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오열을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였어요. 혼자서 두 분을 돌보기엔 역부족이라 남편도 식당을 그만두고 저와 같이 부모님을 챙겨야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요양원에 모시든 저희 편할 대로 하라면서 저희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당연히 예상한 반응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신경 쓰지 않고 해왔던 대로 저희의 도리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지낸 지 꼬박 5년째, 시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 임종을 지킨 것도 저와 남편이었어요. 위급하단 연락을 받고 다들 서둘러 병원에 왔지만 시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도 저는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혹시라도 정신이 돌아올까봐 잔뜩 긴장한 상태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시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시고 형제들 모두 시댁에 모였어요. 각자 집에 가지 않고 모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엄마 멀쩡히 살아계신데 무슨 재산을 미리 정리해? 이 집 말이야, 지금 몇 배가 뛰었는지 알아?
여기 앞에 역공사하고 재개발 때문에 엄청 올랐잖아. 지금이 최고조라던데 좋을 때 미리 팔아서 나누자는 거지. 지금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지? 어이가 없어서 아주버님을 바라보는데 자기들끼리는 이미 이야기가 된 건지 서방님도 형님도 동서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우린 시부모님 모시느라 집값이 올랐는지 어쨌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자식들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도 형제들의 이런 모습에 환멸을 느꼈는지 한마디 했어요. 이 집 엄마가 집사람 주기로 한 거 잊었어? 자식들 대신해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야. 참나. 야, 우리 뭐 그냥 있었어? 생활비 됐잖아. 그리고 어머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모르는데 그걸 기억하시겠냐? 봐라, 내가 여쭤볼 테니. 어머니, 이 집 누구 주기로 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어머니에게 이 집 누구 줄 거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딸이 쓰던 스케치북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만 잔뜩 그리고 있었죠. 동서, 집 때문에 부모님 모신 거 아니잖아. 순수한 마음인데 지금 동서 표정 보면 오해하기 딱 좋겠어.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던 형님은 옆에 있던 동서에게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착한 척하면서 한몫 챙기려다 꼴 좋다. 그러니까요. 우리만 나쁜 며느리 된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우린 매달 돈으로 마음 표현했잖아. 각자 사정에 맞게 하는 거지. 이제 다 나눠야 되는데 누구는 배 아파서 어떡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갔는데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착한 척을 하고 뭘 한몫 챙겨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돈으로 마음 표현이요? 그거면 다예요? 어머, 동서, 뭘 그렇게 발작해? 뭐 찔리는 거 있어? 자식이 부모 돌보는 게 당연하잖아. 재산 바라고 그런 거 아니면 됐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그동안 참았다고? 그래, 앞으로도 계속 참아. 적반하장에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형님의 모습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말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고 소리를 치신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 다 나가. 이 집은 우리 최선아 씨 거다. 내가 최선아 씨 줬다. 고함을 치며 이 집을 저한테 줬다고 말하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말한 최선아는 바로 제 이름이었어요. 깜짝 놀란 아주버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시어머니를 다그쳤고 시어머니는 무섭다며 엉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인 시어머니를 달래며 시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어머니가 대뜸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며 말투며 제가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자극이 있었던 건지 시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괴로워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에게 기대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는 뭔가 생각난 듯 잠시 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잘 밀봉된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를 보고 놀란 것도 잠시, 아주버님은 봉투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종이를 확인하곤 말도 안 된다며 던져버렸어요.
아주버님이 던진 종이의 정체는 아버님이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두 분이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을 저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유언장은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한 자식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시어머니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그때 배운 것 하나 잘난 형님이 말하더군요. 다들 힘뺄 필요 없어요. 동서가 기어이 욕심내서 이 집을 혼자 갖겠다고 하면 우린 우리 몫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하면 되니까요. 맞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냈는데 우리한테도 당연히 몫이 돌아와야지. 아픈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부부가 쌍으로 욕 나오는 소리만 해대는데 기가 차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고함을 치셨어요. 이런 못된 것들, 넘볼 걸 넘봐야지.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나 있는 줄 아니?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식 노릇을 했다고요. 두 분 생활비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돈 버느라 바빠서 그런 건데. 자식 노릇? 지들 키우느라 고생한 건 생각 못하지. 이걸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자.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던지셨어요.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얼떨결에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처음엔 TV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는요? 녹음기에서 형님과 동서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상태가 오락가락했을 때 다 같이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인가 싶었죠. 녹음기 안에선 작게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형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노인네 진짜 막같네. 둘째는 죽을 맛이겠다. 안 그래? 시아버지 오늘 내일에서 이제 좀 벗어나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치매야. 타이밍 죽인다 진짜. 그러니까요. 좀 안쓰럽기까지 하다니까요. 이깟집 가시겠다고 애쓰는 꼴이 안쓰럽긴 하지. 이 집 구석 오는 거 지겨워 죽겠다. 병든 노인들 보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 가시려면 얼른 좀 가시지. 솔직히 매달 생활비 내는 것도 좀 아까운데 애 아빠랑 싸울까봐 참는 거야. 뭐 그깟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서방님은 어때? 그야 뭐 제 말에 꼼짝 못하죠. 솔직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인데 어떻게 맨날 들여다봐요. 이럴 때 보면 시댁이 별 볼 일 없어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녹음기에선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형님과 동서는 아픈 시부모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녹음 파일의 존재에 형님과 동서는 사색이 되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아주버님과 서방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아픈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저런 대화를 했다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내가 치매에 걸린 뒤로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어. 그땐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윤세미한테 내가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 녹음한 건데 하루는 이상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더구나.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다. 지우고 싶었어. 저걸 듣고 난 뒤론 녹음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더 최악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있어요. 듣고 싶지 않다 조용히 하거라. 성우 성윤이 잘 들어. 엄마 너희 낳고 항상 행복했어. 너희들이 사이가 좋은 것도 감사했단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셋이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하늘을 맹세코 단 하루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너희가 장성하고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해졌을 때도 당연히 이해했단다. 병든 부모를 찾아오지 않을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희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내면 그것으로 됐으니까. 근데 이젠 그냥 지켜볼 수가 없구나. 너희가 정말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맞다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하마. 형님과 동서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분위기 때문인지 더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녹음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죄송하단 말과 함께 아주버님은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아주버님이 나가자 다들 따라 나섰어요. 자식들이 떠나고 난 뒤 어머니는 긴장이 풀렸는지 소파에 기대 누우셨어요. 윤서혜미야, 미안하다. 내가 네 얼굴을 못 보겠구나. 다 내 업보다. 내 업보야. 시어머니는 그 상태로 잠이 드셨고 남편은 녹음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꺼내와 시어머니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아까의 소동이 모두 꿈인 것처럼 집안은 고요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은 말없이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자신만의 세계에 빠졌고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보고 잘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휴대폰에 문서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형이랑 성인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미안했다고, 당신한텐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겠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네. 그건 재산 포기 각서래. 이 집 포기하겠다고 하네. 원본은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나 모르겠네. 다행이다. 남편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 얼굴로 다행이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형제들에게 실망하면서도 애써 이해하며 살아왔는데 형님과 동서의 녹음 파일이 남편한텐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 아주버님 댁은 이혼 이야기까지 오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형님과 동서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형제들에게 말했고 형제들도 이해한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고 하더군요. 뒤늦게나마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시어머니의 기억 어딘가에 형님과 동서의 못된 마음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를 더 극진히 모셨어요. 제 모습만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결국 시아버지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 형님과 동서는 오지 않았어요. 아주버님과 서방님의 결정이었죠. 자신의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한 두 사람을 차마 부를 수 없었다고요. 저도 그게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두 사람의 배웅을 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약속대로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덕분에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집은 저와 남편이 물려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참 헛헛했습니다. 한순간에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같은 기분이었는지 잠시 미뤄둔 창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동안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배운 모든 노하우를 발휘해서 남편은 꿈에 그리던 중식당을 개업했습니다. 남편의 식당은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맛집으로 입소문을 탔어요.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늘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남편을 도와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허전했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식구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지내다 보니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의 집값은 5년 전보다 더 올랐어요. 거절하지 않고 받길 잘했죠. 물론 팔 생각은 없지만요. 집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라서 그런지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종종 남편을 통해 안부를 전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여전히 냉전 중인가 봐요. 병원 문제도 있고 애들 문제도 있어서 같이 살곤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동서는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 그 뒤로 형님하고는 안 만나고 있대요. 서방님도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고 했다나 봐요. 시부모님은 이미 떠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가도 저렇게라도 뒤늦게 뭔가 노력을 하는가 싶어 다행이란 마음도 들고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오늘처럼 제사라도 하는 날엔 형제들을 직접 봐야 하기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마음이 더 소란스럽습니다. 궁금하네. 엄마 말이야, 형이랑 성윤이 용서하셨을까? 우리 어머니라면 자식이니까 용서하셨을걸? 근데 형님이랑 동서는 자식이 아니니까 용서 안 했을지도 모르지. 안 했으면 좋겠다. 평생 안 보고 싶어. 당신 없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고마워. 우리 인생 경험 진짜 아주 진하게 했다. 나 이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았던 게 정말 큰 추억이 된 것 같아.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했어. 보고 싶다. 우리 부모님. 저 하늘 어딘가에서 반짝이는 별이 되어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부디 이곳에서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잊고 행복한 추억만 간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과 동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을 두 사람은 제가 실컷 불쌍하게 여기면서 살 테니 두 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부디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 가족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흐뭇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시부모님이 하늘에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않고 여기서 더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남겨주신 큰 사랑 지켜가면서 우리 세 식구 정말 잘 살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